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며칠 잘 지내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좀 얼떨떨하죠. 더더군다나 이제 동영상 수업이고 그러다 보면 온라인 수업이고 해서 옆에 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 제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저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제가 반응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대면 접촉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말이죠. 의사소통을 하려 그러면 얼굴을 보고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이제 의사도 전달이 되고 또 신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정말 답답해요. 일방적으로 이제 전달되는 형식이 되고 더군다나 혼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렇죠. 어떡합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다가올 세상이 혹시 이런 세상 비슷하게 될 경우에 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어진 게 모르니까요. 긍정적으로 사고하자고요. 자, 어쨌든 자, 학기가 시작됐으니 끝까지 여러분들의 성과를 목표하신 거 꼭 거둘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자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갈등에 대해서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갈등의 개념과 이제 의 이렇게 될 텐데, 갈등은 이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죠? 부딪힌다라고 하니까 그걸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개념을 정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당사자가 몇 명이라 된다든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숨어있던 게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의를 좀 더 좀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런 부분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의 여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은 뭐 삶의 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등 빼고 나면 어쩌면 삶이 무의미할지도 몰라요. 긴장이 없다는 얘기도 되니까. 어쨌든 없으면 좋지만 또 없으면 사람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갈등이기 때문에 갈등은 어쩔 수 없이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뭔지, 긍정적인 의미는 뭐고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안다면 갈등을 무조건 피하려고 한다든지 누려고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이제 갈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우선적으로는 그렇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지고 분노도 치솟고 이러지만 그걸 관리를 또 잘하면 오히려 이제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 이런 거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갈등은 여러분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삶의 일부분입니다. 죽을 때까지 갈등은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은 겪을지도 몰라요. 심한 경우에는. 뭐 그런 뭐 조직에 가능하면 포함되지 않는 게 좋겠죠. 하지만 사람이 그게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잘 버텨내셔야 되니까 이번 수업을 통해서 그런 것 여러 가지 사례들 자기가 직접 겪은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다 이런 고민도 해보시면 밖에 나가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주로 제 이제 파워포인트 올려주잖아요. 파워포인트 올려드릴 테고 동영상은 이제 그 설명하는 거니까 설명 들으시고 필요하시면 파워포인트 보시고 이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정 부족하면 이거 보시면 교재했잖아요, 그죠? 갈등 해결 길라잡이 이 책을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뭐 도서관에 들어가셔서 각설 정보가 안 들어가서 이제 검색창에 갈등 때려보시면 책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한데 뭐 가장 나은 게 제가 이거라고 이제 이걸 하라고 그랬으니까 보시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가능하면 보시면 되고 기타 뭐 자료들은 여러 가지 뭐 신문 기사라든지 칼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색창에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서 하야 재미가 있지. 그냥 이 교재만 보고 제 설명만 들으면 정말 멋대가리 없거든요.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해보고 그래서 교훈도 얻고 여러분들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지 강의로 끝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뭐 학점이 어차피 여러분 거의 대부분 패스 받으실 텐데 걱정하실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여러분들이 덕이 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갈등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갈등이 심한가는 삼성경제연구소하고 그 연구원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 세계가 아니고요. OECD 국가 중에서 갈등이 가장 심한 걸로 상위 4위 내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다른 어떤 국가에 비해서 특히 이제 선진국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사회의 갈등은 매우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또 코로나에 이제 감염된 사람도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걸렸는지도 모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한테 피해 주는지도 모르고 이제 막 다니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퍼뜨린 경우도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자기가 걸렸는데도 나을 때까지 증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적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우리 사회의 이제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코로나를 놔두고서 정부와 특정 집단 또는 개인과 개인 간에 지하철에서 흔히들 일어나는 일, 마스크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거, 뭐 길거리에서도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 코로나로 해서 오히려 이제 갈등이 더 첨예하게 나타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사실 이제 갈등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다 보니까 맨날 보는 친구, 가족 아니면 새롭게 처음 만나거나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조심을 하게 되는, 그래서 조금 심한 이제 불신하게 되는, 평상시에 이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경우에는 쉽게 이제 불신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전 사회에 이제 불신이 점점 확산이 되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걸린 사람, 또 걸리기 남에게 이제 옮겼다라고 이제 지목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스티그마를, 이제 낙인을 찍는 거죠. 당신은 말이야, 저 사회 구성원들이 나쁜 짓을 한 사람 해서 이제 편견을 갖고 차별을 해서 그 사람은 평생 이제 아마 마음고생을 하며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뭐 일부 사람들은 숨기고 그래서 이제 뭐 지탄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뭐 자기 아무리 조심을 해도 정말 운이 나쁘면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전적으로 이제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그런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구박을 하게 되면 정말 살기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서도 우리가 참 분열이 되고 이러는 거 보면, 평상시에 우리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만약에 신뢰가 돈독했다면 훨씬 덜 할 거예요. 서로 믿고 그랬을 텐데, 신뢰가 약하다 보니까 각자 도생, 자기가 살아남기, 왜냐하면 뭐 이 홍수처럼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 싹 쓸어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이제 감염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는 안 걸릴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자기만 이제 안 걸린다거나 자기는 절대 안 걸리니까 남한테 피해 안 줄 거라고 과신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남긴, 이제 뭐 끝나게 되면 이제 정리를 하게 되겠죠. 우리 사회에 뭘 남겼는가? 뭐 환경 파괴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국한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아닌가? 갈등을 더 부추기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갈등을 줄이는 어떤 그런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충분히 있었다면 이게 덜 할 텐데, 그게 약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심하게 그 갈등과 분열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갈등 연구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 평상시 갈등 해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거고요. 또 갈등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갖는 어떤 긍정적인 것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뭐 사실 그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앞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죠. 뭐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갈등이든 주변 사람과의 갈등이든 갈등 상황에 들어가면 불안감, 분노, 두려움,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겪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갈등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이 갈등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죠. 하지만 살면서 더더군다나 빈부격차가 있다든지 차이가 있는 사회에서 남녀 차이가 있든 뭐 하다못해 남녀 차이 있지, 나이 차이는 뭐 필연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출생 지역 다를 수 있고 인종 다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쩌면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갈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제 인식을 갖고 있죠. 나쁜 거다라는 생각.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유교 사회에서는 조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갈등은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억지로 누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오히려 그게 이제 골마서 터질 때는 걷잡을 수 없이 강하게 폭발을 해서 큰 피해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그건 역시 이제 갈등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너무 부정적이라서 그럴 겁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대응하면 개인이나 사회 발전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갈등은 뭐냐? 갈등의 개념을 보면은요. 이제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 간에 벌어지는 싸움, 전투 또는 투쟁과 같은 드러난 거 있죠. 드러나서 이제 부딪히는 모습. 이걸 이제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넓은 의미, 광의로 보면은 단순하게 드러난 그런 어떤 충돌만이 아니고 아직 충돌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인 또는 뭐 외형적인 충돌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즉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대한 불일치 또는 대립 상태 이런 것도 이제 갈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제 본격적인 갈등으로 대립으로 그러니까 충돌로 발전하지 않은 상태 그것까지도 이제 갈등으로 이제 우리가 개념을 갈등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의를 한다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는 갈등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나하고 어쨌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러니까 의존 관계에 있는 아니면 내가 적어도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서 필요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의존하는 거잖아요. 나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면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의존 관계에 있거나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거나 아니면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 사이에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이 있고요. 반드시 둘 이상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관계가 나오니까 충돌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냥 보통 때 이제 차이가 있더라도 그 마음속에 이제 담아두고 있지 일을 하면서 그게 이제 표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죠? 그래서 어떤 사건은 특정한 사건은 그 차이를 이제 드러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사건의 원인 등과 관계된 쟁점을 놓고서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해서 서로에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태 이것을 이제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이 세상에 아무리 가까운 두 사람을 옆에 놓고서 둘이 옆에 놓고서 보더라도 적어도 한두 개의 차이점은 있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이제 부각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충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그 차이를 부각하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음식에 원래 이제 취향이 다르다.
근데 음식 먹으러 같이 갈 일이 없으면 충돌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연히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가야 되게 됐어.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식성의 차이는 바로 이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무엇을 먹을 것이냐 하는 쟁점이죠. 놓고서 이제 서로 나 먹고 싶은 거 먹자, 아니다 나 거 먹자 이렇게 해서 대립하고 충돌해서 이제 뭐 제때 이제 식당에 못 간다든지 해서 배가 이제 더 아프다든지 더 고프다든지 그런 고통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은 대체로 이제 갈등이 실질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면 적어도 적극적인 효과는 서로에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의존 관계에 있거나 어느 일방 또는 상방이 의존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사건의 원인 등과 관련된 쟁점을 놓고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해서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 이것을 갈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그림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지금 바쁘게 이제 전화를 통화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왼쪽에 있는 남자들은 아마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빨리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끼어든 거죠. 전화 통화하고 있는 사이에 끼어드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각자 일을 하는데 바쁜데 그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으니까 지금 충돌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갈등 상태가 유발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이 그림 보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면 다르게 한번 해석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재미있는 해석이 있다면 우리 카톡방에 올리든지 올려주시면 더 재밌겠고요. 자, 원래 갈등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어잖아요. 영어에서는 conflict지만 콘도 사실 뭐 비슷해요. 콘인 더불어라는 뜻이잖아요. 플릭트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부딪히는 걸 이제 conflict 그러듯이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제 조금 이제 의원이 이제 충돌의 의미보다는 서로 피해주는 관계다라는 뜻으로 이제 갈등 우리 동양에서는 쓰는 건데요. 특히 중국어 한자권에서는 갈자가 이제 칡 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란 말이에요. 칡하고 등나무만 하고 만나면 서로 이제 얽힌단 말이에요. 서로 이제 얽혀서 성장하는데 이제 쪼아붙이니까 서로에게 이제 영양분이 올라가거나 물이 올라가는 걸 방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죽으라고 이제 양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각자 살아야 되니까 자기 살 길은 서로에게 기대해서 올라가는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옆에 있으면 무조건 휘감는 것이 칡과 등나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에 가면 칡이 만약에 그 산을 덮었다면 소나무고 이런 거 다 죽어요. 완전히 쪼아붙여 갖고요 말려 죽이거든요. 등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갈등은 이제 서로 양립하기 힘든 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살면 한쪽이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걸 이제 갈등 관계다 이렇게 이제 한자권에서는 쓰고 우리도 이제 그런 의미로 쓰고 있죠. 갈등하면 한쪽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이제 서로 양보를 하거나 또는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상대방에게 피해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갈등이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원 그 자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어원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갈등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좀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긍정적인 영향은요. 대응만 잘하면 물론 이제 그냥 놔두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죠. 부정적인 게 이제 영향이 더 큰데 그걸 잘 대응만 한다면 훨씬 더 이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만약 항상적으로 오는 어려움이라면 그거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생존 유지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기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변화 발전의 동력이 되는 것이고, 도전이 오면 그거는 이제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피해가 될 수 있지만, 그거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에 맞설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개발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넘어서게 되니까 발전, 변화의 이제 동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하게 하다 보면 이제 허점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상대방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당신 잘못됐다고 막 치고 들어오면 내가 너무 충분하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했을 경우에 틀림없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나에게도 이제 사실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바로 문제기가 들어오면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래 당신 말 듣고 보니까 맞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성급하게 결정함으로써 생겨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성급한 결정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연장선이겠죠. 듣고 보니까 내가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상대방이 자기 이해 침해되니까 이제 저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처음에 해서 상대방 괜히 이제 피해만 줬구나. 그래서 갈등을 유발했구나. 하게 되면 이제 정당한 요구를 이제 수용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게 되면 오히려 둘 사이의 관계는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조직 내 갈등일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위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런 것들, 변화의 동력이 된다든지, 어느 윗사람이 이제 성급하게 결정한 걸 아랫사람이 이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그걸 수용하게 될 경우에 보다 완벽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밑에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정당한 얘기더라. 그래서 임금을 올려주겠다든지 근로시간을 단축해주겠다든지 이런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조직 구성원들 간의 단결이 이제 촉진되는 그런 긍정적인 이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이제 조건이 필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감하려고 해야 되고, 공존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뭐 코로나 전국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나는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남이 죽든 말든 나의 이해관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결과적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는 한에서는 갈등이 긍정적인 효과는커녕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만 커져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갈등으로 인한 고통이 오히려 이제 발전의 계기가 된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폴 브란드 박사가 있는데요. 영국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영국 사람인데 부모님이 이제 선교사예요. 양친인데 다 선교사라 인도 오지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할 때 의료 선교를 했어요. 의료 봉사를 이제 했는데 이제 뭐 문둥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제 치료해주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선교를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인도에 있을 때 어렸죠. 어렸을 때는 이제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영국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전공을 하다가 다른 전공을 했다가 나중에 봤더니 내가 해야 되던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다시 돌린 것이 이제 자기도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의사가 돼서 다시 이제 아버지가 있었던 그 인도 아주 산골 마을로 가서 그 문둥병 환자 치료하는데 이제 전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겪었던 거를 이제 쓴 것이 필립 얀시라는 이 신학자입니다. 필립 얀시하고 이제 공저로 Gift of Pain, 고통의 선물, 고통이라는 선물 이런 책을 이제 냈어요. 한 뭐 93년, 97년 두 번 이제 나왔는데 저 읽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엄청 감동받았는데요. 뭐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 책 같아서 정말 좋은 책이었다 싶고요. 폴 버란더 박사 정말 존경하거든요. 인간적으로도. 아무튼 그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문동병, 나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나병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지금 이 시대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뭐 2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연간 1만 명당 한 건 정도로 발생하는 아주 드문 질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요 3군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었지만 격리 따로 이제 격리돼야 하는 그런 질환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격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전염된다는 얘기잖아요. 전염되지는 않는다. 공기든 뭐 접촉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전염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신경계에 이제 합병증이 생겨요. 이제 뭐 이게 이제 말초신경을 이제 공경하는 균인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고통을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마비를 시켜버려요. 그 마비되니까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못을 밟고 피가 나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고 계속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다리가 부러져도 통증을 안 느끼는 그냥 다니고 그럼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염증이 생기잖아요. 염증에 의해서 골마가지고 결국 이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코끝도 그렇고 손가락 끝도 그렇고 하여튼 끝 부분에 이제 주로 이제 침투를 해요. 근데 코끝, 뾰족 튀어나온 부분,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 침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 그 신경을 이제 공격해서 마비를 시키기 때문에 위치 감각이나 진동 감각 이런 것도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상을 계속 입게 되면 이제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발가락이 이제 떨어져 나가버려서 흉악한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코도 뭉그러지고 눈도 뭉그러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상한 막 뭐라 그럴까 괴물 같아 그러나 뭐 이런 거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격리 같이 살아도 되는데 사람들이 워낙 이제 흉물스럽게 이제 보니까 따로 이제 수용소를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렇게 따로 이제 수용소를 해서 했었죠. 치료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 그 병 걸린 사람 별로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나병, 문동병, 한센병을 이제 치료했던 폴 브란드 박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결국 이제 이 2차 2차 감염이 2차 전염을 해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 신경계를 치유하는 공격하는 나병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통증을 느끼는 이제 신경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나병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니까 2차 감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2차 감염이 이루어져서 이제 결국 이제 나빠지는 거라. 그래서 2차 감염 때문에 결국 이제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2차 감염만 막으면 사실은 그 사람은 이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손가락, 발가락 떨어져 나갈 일도 없고요. 코끝이 망가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폴바란드 박사는 이제 제일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하면 나병 환자들이 통증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기계도 달아보고 온갖 걸 다 했어요. 이제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도 살아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특별하게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하는 말이 참 통증은 사람이 피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이게 하느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는 한센병을 안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깨닫게 된 지혜라는 거죠. 통증, 고통이 반드시 부정적인 게 아니라 내 삶을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한 경고음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경고음이 없으면 더욱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통, 통증은 오히려 생명이다, 뭐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사실 한센병 이거 얘기 안 듣고 얘라 미친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이제 다가오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친구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이제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런 고통을 피하려고 하실 게 아니라 이 고통을 물론 피해야 되겠죠. 피해야 되고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고통은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오는 순간 뭐가 잘못된지를 진단하는데 사용을 한다면 그 관계는 더욱더 이제 원만하고 건설적이고
이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의 고통, 갈등으로 인한 고통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서로 많이 알고 서로 많이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경보장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으로 인한 고통,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부정적인 영향은 너무 많습니다. 부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영향은 너무 많은데요. 조직, 집단, 사회에 보면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파업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또 쓸데없는데 돈 써야 되잖아요. 플래카드 붙여야지, 뭐 나가야 되지, 뭐 또 경찰은 또 경찰대로 체류탄, 뭐 물대포, 동원에 기름값 써야지, 인건비 써야 되지. 자원 낭비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 갈등이 생기고 그 풀리지 않으면 협력 안 돼요. 지금 코로나 전국 꼭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이제 충돌하다 보니까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 보니까 이 위기 상황에도 협력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공동의 적합해 적절한 대응 어렵게 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조직이 완전히 붕괴하게 됩니다. 예를 이제 이따가 이제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긍하실 겁니다. 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갈등 또는 내면적인 갈등이든 다른 사람과 갈등이든 간에 갈등으로 해서 그 고통을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은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제 그 고통을 건설적으로 해결 못하니까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한다든지 이제 술을 마시게 되죠.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이제 거식증이라 그럽니까? 많이 먹게 되고 아니면 아예 뭐 거식증 거부하는 거구나.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또 거부를 하게 되거나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하게 싸우고 나면 그 상처 심하잖아요. 그 상거 친구하고 만약에 칼부림까지 했다 그러면 그래서 상대방이 심하게 다쳤다 그러면 끔찍스럽잖아요. 그 다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보기만 봐도 이제 끔찍스러울 겁니다. 그죠? 가끔씩 이제 부부 싸움에서 이제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고 그래서 살아남더라도 심리적인 그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살아남기 힘듭니다. 살아가기 쉽지를 않죠. 정서적으로도 무감각해지고 사회생활도 하기 싫어 사람이 싫어지니까요. 사람을 또 경계하게 되고 그다음 무섭잖아요. 과음을 지르거나 이러면 무서워서 이제 피하게 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집단적인 트라우마 재생산 정체성을 교착되면 더욱더 이게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겪은 거지만 집단 전체적으로 이제 겪은 거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라든지 여러분 같으면 이제 뭐 우리 지금 현대 세대로 하면 이제 뭐 IMF 세대라든지 아마 이게 코로나도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20학번들은 아마 트라우마가 될 거예요. OT도 못했지, 입학식도 못했지, 캠퍼스 구경 못했지, 친구 못 만났지, 한 학기인 줄 알았더니 두 학기까지 가니 이게 대학스러웠냐라는 생각. 그래서 대학에 대한 생각이라 이런 것들이 아마 다른 이제 학번들하고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집단 이 시대 학번들의 특유한 어떤 경험이 되겠죠. 이런 게 공통적인 집단적인 경험인데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질병이 들면 아마 또 다르게 이제 대응할 가능성이 크죠.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 이제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 사회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는 이제 뭐 이따 또 뭐 필요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해방전국에서 좌우파 갈등. 자, 여러분 아시죠? 이거 뭐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하셨을 테고 뭐 만약에 한국 정치 들으셨으면 제가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영화도 많이 나와 있고요. 대표적인 소설 영화 그럼 뭡니까? 해방전국을 가장 잘 그린 소설 그러면 태백산맥 보시면 됩니다. 조정래 씨가 쓴 1989년이죠. 89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90년까지 10권이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 교지 편집에서 이제 서평을 써달라고 그래갖고요. 그 10권을 읽느라고 혼났습니다. 89년 12월 1월 두 달 동안 이제 10권을 읽고 이제 서평을 써서 이제 실었는데요. 제가 정말 첫 번째 읽고 나니까 이 두 번째 걸 읽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잘 썼더라고요. 정말 잘 썼어요. 그리고 절반 정도는 실정적인 어떤 사료를 써서 했다니까 사실에 기반 두은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좌우 갈등을 잘 그려놨습니다. 아주 형제 간의 갈등을 포함해서
그 전라남도에 이제 어디입니까? 벌교입니까? 거기 주변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는 좌우 갈등, 전쟁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을 그려놨는데요. 그 과정에 이제 처음에 해방되고 난 이후에 초기에는 괜찮았다가 이제 미군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친일했던 우익들이 이제 살아나면서 좌파하고 이제 갈등이 좌익들하고 이제 충돌이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상황에 이제 삼상회의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이제 한국을 임시정부 수립하고 난 뒤에 이제 강대국에 의해서 신탁 통치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트러스트십이니까 혼자 놔두면 아직 불안하니까 우리가 이제 옆에서 지켜봐서 코치해주겠다 이런 거였죠. 근데 우리 우파 쪽 우익 쪽이나 좌익 쪽이나 처음에는 이제 아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자립 충분히 처음부터 할 수 있다 외세 이제 더 이상 개입하는 거 싫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좌익 쪽에서는 모스크바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와서 찬탁을 해라 그게 독립의 가장 빠른 길이다 해서 이제 그러면서 찬탁 반탁으로 이제 나눠지면 좌우 대립이 이제 찬탁 반탁 대립으로 됐고 결국은 이제 미군 그러니까 친미 반미 이런 쪽으로 대립이 이제 이상하게 비틀어지는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찬탁 반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됐는데 어쨌든 이 시기에 온 국민들이 다 쪼개졌어요. 좌우로 쫙 나눠져서 찬탁 반탁 나중에 가서는 친미 반미로 이제 쪼개져서 남한 내에서도 이제 쪼개져서 결국 이제 무장 충돌 무력 충돌까지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한국 전쟁을 유발하게 되는 이제 내부적인 어떤 원인이 되는 그런 사태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 내부가 쪼개지면 결국은 이제 전쟁으로까지 가게 되고 전쟁이 해서 어느 한쪽이 완전 승리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닌 상황. 더더군다나 이제 국제 전쟁이 돼버렸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이제 개입하는 양진영이 개입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어느 한쪽도 승리 못하는 어정쩡한 분단 상태가 지속되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해방전국이 하나로 통일이 되었다면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갈등이 그 당시에는 그 당시도 힘들었겠지만 그걸 긍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정적인 것은 지금 후세대들이 계속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그 해방전국에 이제 좌우 대립, 진미 반미 이렇게 나눠지고 했던 계기도 조선이 결국 조선 말기에 그러니까 외세가 이제 막 이제 아시아 쪽으로 치고 들어올 때 빨리 개방 개혁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득권 세력들 예를 들어서 양반들은 자기 땅 가지고 계속 이제 지키겠다고 하고 또 그게 이제 반란한 농민의 핍박 당한 고통스러운 이제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꿔보자 이런 상황 속에서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파가 나눠졌죠. 어느 나라하고 이제 결합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도움이 될 것이냐 이 판단이 이제 달라졌어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청나라하고 가깝게 해야 된다, 일본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 러시아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 미국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쫙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일날 1910년 일본이 이제 한국을 잡아먹을 때까지 계속 조정은 쪼개져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외세를 끌어들여서까지 전쟁까지 일으키고 이런 상황이 전개됐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내부가 쪼개져 있는데 어떻게 외세가 우리를 살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외세 중에서 힘이 센 이해관계가 가장 강하고 힘도 센 일본이 이제 결국은 이제 조선을 잡아먹었고요. 조선을 이제 식민지 통치하면서 지주나 위청들하고 또 결탁을 했어요. 지주나 위청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일본 총독부하고 이제 협력을 했겠죠.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하다 보니까 해방 전국에서 결국 이제 친일파로 몰리게 된 거고 실제로 이제 적극적으로 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서민들은 또 친일했던 사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식민지 청산을 둘러싼 친일 그다음에 친일 청산 이 갈등이 이제 진미 반미 찬탁 반탁으로 이제 연결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이제 그 뿌리를 찾아보면 계속 조선 말기에 조정에서 그 신하들이 지배계급들이죠. 지배계급이 이제 통일이 안 되고 갈등이 있을 때 지대로
생산적으로 잘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정부가 이제 국가가 이제 분열이 되어 버렸잖아요. 외세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결국 청일 전쟁도 우리 조선 땅에서 이루어지고 러일 전쟁도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비극을 맞으면서 결국 1910년에 일본에게 이제 주권을 뺏기는 그런 비극을 초래했고, 그것은 그 여파는 다시 해방 이후에 친일파, 친일 청산 이 갈등으로 이어졌고, 그건 다시 친미 반미로 이어서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갈등으로 갔으니까, 조선 말기에 우리 왕부터 왕을 포함해서 그때 신화했던 사람들의 지배 엘리트들이죠. 엘리트들이 정말 갈등 해결 진짜 못했다. 그때 잘못 들었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100년 전에 잘못한 게 지금까지 고통이 지속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 정치 하면서요, 저는 이제 한국 정치론을 이제 강의를 하면 반드시 이제 이 시기까지 짚어봅니다. 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선 말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내부적으로 정말 똘똘 뭉친 적이 없어요. 아주 그것도 가벼운 충돌이 아니라 완전 철천지 원수가 돼서 상대방을 테러해서 죽여서라도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 이런 식의 충돌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가 커요. 이걸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성장 아무리 해놔도요, 만약에 외세 이제 어려워지거나 더 경제가 더 어려지면 이제 가진 사람들 그걸 지키려고 할 거고, 또 갖지 못한 사람 힘들어서 이제 또 세상 바꾸려고 이제 또 노력을 해요. 그럼 또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조선 말기 그다음에 해방 전국 상황 똑같은 이제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두 번의 어떤 역사, 100년 전, 그동안 50년, 70년 전의 이 경험들, 이걸 정말 반추해서 어떻게 해서 통합할 수 있을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한 우리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거창한 얘기 했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의 이제 갈등이 이제 우리 민족, 우리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시 말드리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거 보면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런 내부적인, 사회적으로 내부적인 갈등이 없었던 나라 없습니다. 베트남 그랬지, 어느 나라, 미국은 안 그랬습니다. 남북 전쟁이 있었지. 지금도 흑백 갈등은 얼마나 심합니까? 유럽은 또 편안합니까? 어느 나라 가도 갈등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갈등을 이제 그런 걸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또 더군다나 나만 살겠다라는 식으로 가지 않고 더불어 이제 산다라는 생각에 갈등을 대하게 되면 서로 양보하게 돼 있고, 보다 서로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 해법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나만 살겠다 하는 순간 그 갈등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 그 양자에게, 서로에게 결국은 피해가 가는 방식으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또 길어졌는데, 이제 개인적인 거 보면요, 부부 갈등 잘 아시죠? 이거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워낙 전통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님이 항상 당하고 사셨지만 한 번도 문제제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드러나는 갈등은 없었습니다. 물론 내면에는 아쉬움과 어머님 나중에 가실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섭섭함을 엄청히 토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잘하셔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엄청히 우시더만요. 한 달을 식사도 안 하시고 이제 절에 다니면서 이러시던데, 그 참 부부 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부부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자녀 보는 앞에서 싸우게 되면 참 엄마 편 들 수도 없고 아빠 편 들 수도 없고, 그래서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부모 관계도 참 불편하죠. 어느 한쪽 잘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둘 다 이제 외면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제 자녀가 엄마 아빠 하는 거 부부 생활이 저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롤 모델이 좋은 모델을 찾지 못하면 본인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 폭력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거라서, 혹시 여러분 독립영화인데요, 한 좀 돼서 한 10년 됐을 겁니다. 똥파리, 그 아마 유튜브 때리면 나올 겁니다. 정말 잔인한 이제 가정 폭력 그 영화인데요. 이거 보시면 가슴이 찡할 걸요. 눈물이 칙 날 겁니다. 정말 개과천선
이 폭력 가정, 아버지가 폭력 아빠라 그 틈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폭력을 휘두르게 됐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폭력가는 이제 손을 씻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자기가 그동안 폭력을 휘두를 때 희생됐던 친구와의 이제 다시 또 희생이 되죠. 그래서 끝이 되는 건데, 하여튼 갈등은요, 그 긍정적으로 해결하지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갈등 그렇고요. 친구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해결하면 결국 이제 악순환이 되죠. 안 보면 그만이지만 결국 봐야 되는 상황이면 악순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적인 갈등으로 해서 이제 트라우마 후유증이 생길 경우에 전쟁이죠. 전쟁 겪어서 웬만하게 강심장 아니면은 사람을 자기가 보는 앞에서 멀리서 쏠 때는 모른대요. 보는 앞에서 만약에 쏘았다 이러면 그 꿈속에 계속 나온대거든요. 정말 미친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전쟁에 이제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랬지만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사람 많아요. 우리 삼촌도 학도병으로 이제 나갔다 낙동강 전선에 갔다가 중공군한테 포로가 돼갖고 그 저기 압록강까지 끌려갔다가 살아왔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공포에 이제 휘달렸나 봐요. 저 어릴 때니까 잘 모르지만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돌아오시고 난지 무사히 이제 돌아왔죠. 돌아오고 난 뒤에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인지 원래 술을 잘하는 집안이기도 한데요. 매일 술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주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도 뭐 올해는 사셨습니다만 70 넘어까지 사셨긴 하셨습니다만 그 트라우마가 굉장한가 봐요. 그 전쟁으로 인한 그 죄책감도 있을 수도 있고 공포감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 영화 오발탄도 있고요. 미국 영화로는 디어 헌트 70년대에 나왔나 그럴 겁니다. 디어 헌트라는 영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소년소녀병 그 때리면 나올 겁니다. 마약 먹여서 이제 자기 동족까지도 죽이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우리 저 뭡니까 그 영화 나온 게 있는데 호텔 르완다 사태에서도 그 이 수입한 그 이 뭡니까 나무 베는 칼인가 그걸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랬거든요. 참 그런 걸 겪고 나면 그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먹여서 이제 그랬던 건데 그 평생 이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죠. 트라우마가 무지무지합니다. 결국 갈등을 이제 그 상대방을 제거는 했지만 잔인하게 죽이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나 공포감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항동골 얘기라고 이제 일종의 그 뭐랄까 오랄 히스토리, 구술사 비슷하게 한국 전쟁을 겪은 이제 부모님을 인터뷰해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쭉 관찰하면서 또 옆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 듣고 이제 쭉 당신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이제 정리를 한 글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올해 78세가 되는 아버지는 가혹한 일제식민지 시대 말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고 17세에 북한 주민으로서 한국 전쟁을 겪었다. 전쟁 와중에 부모와 형제를 잃었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은 휴전 후에는 민통선이 되어 검단의 땅이 되었다. 게다가 한국 경찰에게 인민군으로 오인받아 모진 고문과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까지 겪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다. 지금도 북한 이야기가 TV 등에서 나오면 저 빨갱이 놈들 하면서 흥분한다. 당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는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인데도 아버지는 역으로 비판의 확산을 항상 공산당에게 돌린다. 인민군으로 오인받아 대한민국 경찰에게 가혹한 폭력을 받아 폭력, 상처, 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으며 그것이 치유되지 않았기에 폭력성이 내면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폭력성은 가장 가까운 직계가족에게 행사되었는데 왜 힘이 없으니까요. 이것은 우리 사회의 독선적인 가부장적인 폭력성과 결합하면서 가족을 억압하고 규율하며 군립하는 폭군의 얼굴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아버지는 술을 즐겨 들었고 취하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부르며 목 놓아 엉엉 울고는 했다.
사소한 일에도 고성을 지르며 화를 내었고 집안 살림살이를 때려부수며 그 화를 풀었으며 아니면 종종 주변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다. 이러한 아버지의 폭력성은 가족에게도 깊은 상처를 내며 내면의 상처가 되어 자식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 본인 역시 그 화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으며 습관적인 엄주는 자신의 몸을 병들게 했다. 30대부터 간경화를 앓았으며 경제활동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항동골 이야기에서 나온 이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조부모 할아버지 때에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제가 후문과에 이제 인하대 처음 왔을 때 후문과에 이제 자주 가는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 할아버지가 일제 때 이제 그 경찰을 하셨나 봐요. 그 뭐 하고 뭐 그 얘기하면서 얘기 듣고 또 전쟁 얘기도 하고 할 때 그 할아버지가 왜 그러실 수밖에 없는가를 참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듣고 보니까 뭐 그분도 이런 비슷한 상황일 수도 왜냐하면 이제 월남하신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상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고통이 참 많잖아요. 자, 뭐 해방전국의 싸움도 있었고 제주는 제주도 48년 항쟁이 있었죠. 3만에서 8만이 죽었으니까요. 한국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오면 이제 광주 지역에 이제 광주 사람들 80년에 또 많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뭐 큰 이제 뭐 교통사고 그 중에 이제 뭐 인재라고 할 수 있는 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세월호 이제 그 침몰 사건도 있고 뭐 이런 걸 그다음에 IMF가 있고요. 그 사람이 죽은 건 아니지만 IMF 때도 자살 참 많이 했거든요. 자살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참 고생했죠.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져 버려서. 그래서 IMF 또 고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 코로나 또 아픔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상황에서 슬기롭게 우리가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제 생활에 바빠서 역사를 가끔씩 이제 이거 뭔 관계 있냐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우리의 역사를 모르면 우리 어르신들 절대 이해 못합니다. 어르신이 이해 못하면 어르신하고 절대 화해를 못하죠. 화해를 못하게 되고 함께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에 비판을 하셔더라도 그분이 받아들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집단 갈등의 경우 이제 개인에게 이제 주는 상처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갈등으로는 경제적 손실, 이제 숫자니까 여러분 탁 타고 올 겁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의 사회 갈등은 OECD 형국 중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OECD 평균 정도 수준으로 이제 낮추게 되면 1인당 국민소득 있잖아요. 총생산의 27%나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1,000원이면 250원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스러운 거죠. 삼성경제원의 박준수 연구원이 이제 이렇게 쭉 조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지표를 써서 했더니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1년 예산이 날아가더만요. 이거 나온 게 2004년이니까 그 당시에는요 2009년이죠. 2005년 데이터를 가져했으니까 15년 전 예산이 한 400조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400조 정도 됐는데 갈등을 해서 400조가 다 날아가더만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평균 수준으로는 맞추기만 해도 4분의 1이 이제 늘어난다니까 얼마만한지 알겠죠. 그래서 갈등만 조금만 이제 줄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우리 의사 파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괜히 이제 뭐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협조 안 하는 바람에 이제 코로나가 퍼지는 바람에 생산 활동에 또 얼마나 지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확 다운되잖아요. 2.2% 마이너스 2.2%까지 떨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없었더라면 안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꼭 뭘 만들어서 늘어나는 건 아니고 쓸데없이 쓰는 부분을 줄이면 저 갈등으로 해서 하는 낭비만 줄이더라도 우리 국민 생활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이제 갈등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요, 뭐 우스개입니다. 우스개인데 제가 이제 이게 털어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털면은 이제 그게 저작권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파워포인트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웃으면서도 참 이렇게 이건 이제 완전 성리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제압하는 건데 우스개로 한 거지만 사실은 이런 식의 이제 갈등 얘기는 바람직한 건 아니죠. 이제 뭐 우스개니까 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드는 것 같으니까 재밌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흉내 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워낙 이제 경쟁에서 승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 좀 통쾌한 느낌이 들 수는 있을 텐데 괜히 여러분도 따라하지 마십시오. 예, 아무튼 재미로 한번 보십시오. 갈등의 한 부분이고 해결하는 방식,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쓰는 해결 방식일 텐데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 과제인데요. 본인이 이제 경험한 갈등, 그게 정이 없으면 이제 다른 사람 간접적으로 친구나 또는 뭐 가족 중에 이제 사례를 해도 좋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 설명을 해주시고 그 갈등을 어떤 식으로 이제 결말이 났길래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람하고 관계나 갈등을 일으킨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기에 그거 들어가야 됩니다. 갈등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길래 결말이 졌길래 그 이후에 이제 나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이제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